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출은 6억까지만.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합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강수의 초강력 대출 규제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과열 조짐을 보이는 반면 지역은 장기 침체가 이어지며 수도권과 지역 간 양극화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6.27 부동산 대책이 충청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주택 정책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박유석 대전 과기대 부동산 재테크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지혜 부동산 R114 리서치랩장 시간 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 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더 이상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가 아니라 생산적인 곳,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구가 감소되는 경향이고 수도권으로 몰리는 경향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인 주택이나 투자를 하기에는 좀 꺼려지는. 네, 저희 생생토론에서 지역의 현안을 비롯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을 주제로 하면 관심들 참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실생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으신가 하는 저희 제작진의 추측이 있는데, 일단 6.27 부동산 대책 이 배경과 핵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박유석 교수님께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 나왔던 것처럼 양극화가 심해지고 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양극화가 서울 수도권과 그리고 이제 지역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또 서울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많을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 대출이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대출이 증가하고 또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데서 시작이 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부채는 어차피 늘어나게 돼 있는데 그 늘어나는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상보다 50% 이상 줄이는 거를 네.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대책의 성격으로 좀 본다면 좀 급하고 좀 강하게 나왔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정부의 의지를 좀 나타내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일부는 경고성으로 또 정책을 좀 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 정책과 연계된 또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좀 강력한 대책 같아요. 지금 여태까지 어떤 지난 정부에서 나왔던 그런 거하고는 조금 약간 비교가 되는 성격인 것 같은데, 우리 윤지혜 리서치 랩장님께서는 직접 이제 부동산 실물 경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잖아요. 네. 이번 어떤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평을 하기 전에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15억 원 초과하면 대출을 안 내주겠다 네. 했던 정책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 반추해서 보면 지금의 정책은 이제 6억 원 한도로 이제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금액 자체를.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 부분은 다분히 이제 핀셋 규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 돌아보시면 네. 강남 3구 혹은 마용성 혹은 한강벨트 중심으로 상반기에만 한 4에서 한 6%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최근 문재인 정부 한 2018년 이후에 사실은 주간 변동률 혹은 월간으로 봐도 최고치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서울 쪽을 이제 규제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대책 발표 내용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 6억 원 초과하는 대출을 받는 비중이 한 10% 남짓이라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들이 전국 단위로 보면 그렇지만 서울로 오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서울로 오게 되면 현재 25개구 중에 18개구가 대출 영향권, 축소의 영향권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중으로 보자면 한 127만 가구, 그래서 한 74% 네. 정도 비중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국 단위로는 한 10%만 영향권인데 그 10%의 대부분은 서울에 밀집돼 있는 거죠. 일부 뭐 예를 들어서 경기권의 뭐 과천이나 뭐 광명 뭐 이런 지역도 비싸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서울에 한정해서 지금 가계부채 혹은 상승폭 혹은 거래량 늘어나는 부분들을 일단 통제해 두겠다라는 평가로서 보입니다만 다만 이런 그 대출 규제가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15억 원 초과하는 대출 금지를 했을 때도 그 이후에 한 2, 3년 동안 그 대출 금지 지역이 한 26%가 급등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의 이제 똘똘한 집 한 채 현상을 일부 더 강화하는 현금 부자들이 사실은 거기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좀 만드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용원 우리 대전시 회장님께서는 이 대전에서 이제 공인중개업을 네. 이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실물 경제를 분석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그 어떤 평가도 좋고요. 뭐 지역의 반응이 좀 보이고 있나요? 어떠세요? 네, 이번에 이제 정책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이런 정책이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사실 상상을 못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정책 발표의 어떤 특이점은 시장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표현을 했어요. 네. 그리고 주제를 했을 때는 옛날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어떤 주관을 해서 뭐 신협까지 또는 SG 서울보증까지 5대 은행까지 다 모든 기관이 다 참여를 했더라고요. 네. 그 메시지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보이거든요. 전에는 어떤 틈새 시장이 좀 있었는데 이번 정책을 보면 틈새 시장이 전혀 안 보인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할 수 있고 네. 또 특이할 점은 뭐 6억도 있겠지만 정책 대출에서도 25% 정도 감축을 하겠다라는 이거는 정말 특이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버팀목이랄지 디딤돌이랄지 네. 서민들이 주요 활동했던 이용했던 이런 어떤 금융까지도 감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죠 저희들도.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어제죠 대통령 30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도 이건 정말 맛보기다. 네.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서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 보고 정말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진짜 시작에 불과하구나 이런 좀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어떤 그러면서도 보면 정부의 어떤 딜레마는 어떤 부동산 가격 안정화도 있겠지만 그러면 또 부동산 가격이 지금 가격도 지방에는 지금 침체되고 있고 그렇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부동산의 활성화의 어떤 그 또 하나의 어떤 딜레마에 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이런 그 정부의 이런 정책은 아마도 규제를 통해서 또한 시장에서 어떤 그 부동산 가격을 확실히 잡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지금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맛보기다. 네. 녹화 들어오기 전에 제가 여쭤봤잖아요. 네. 깜짝 놀라셨다고 깜짝 말씀하셔서 놀랐습니다. 제가 더 네. 놀랐어요. 네. 아, 이 정도인가? 이제 이런 시장의 반응이 이 정도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뭐 그 다른 뭐 수도권도 관심이 많지만 일단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대전, 세종, 충남북 과연 지역 우리 실수요자 서민들의 꿈 내 집 마련이지 않습니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전국으로 묶어버렸잖아요. 네. 대출 규제라든지 이게 어떻게 보세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계속 이어서 네, 회장님 이번에 말씀해 주시죠. 이제 어떤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 3단계 적용으로 네, 그렇죠. 12월까지 이제 지방을 좀 유예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6.17 정책도 지방은 약간 지금 비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이 부분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히려 지방에 어떤 풍선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염려하는 부분들도 좀 계세요. 그렇지만 이번 정책을 봤을 때는 풍선 효과를 어떤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심리적으로 전체적으로 위축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고객들이 지금 자기가 전에는 가격이 중요했는데 담보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를 지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지방도 좀 위축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지금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제는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위축이 되면 다른 어떤 분야까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올 수 있는데 우리 리서치랩장님께는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지방대출 이용자 비중이나 수요층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혹시 뭐 분석되신 게 있나요? 사실상 뭐 제한적인 영향권에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대전도 그렇고 충청권도 그렇고 뭐 세종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평균 가격이 6억 원 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6억 원을 이제 고정값으로 두는 이 대책상에서 네. 사실상은 대출 한도에 큰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지방 지역은. 근데 중요한 지점은 이런 겁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1주택 갈아타는 경우 혹은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대출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의한 풍선 효과를 고려하는 부분들은 이제 뭐 그러면 대전에 와서 내 집 마련을 할 거냐 뭐 이런 의문점들을 남기시는데 실상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대전에서 주택을 마련하고 서울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하나를 더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당장은 이제 서울 수도권에 집이 한 채 있고 지방에서 하나를 더 살 때 대출 규제에서는 일부 자유로운 부분은 있으나 마찬가지로 주택 수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지방에서 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울 수도권에서 정작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워지는 구조에 봉착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규제가 끝은 아니다라는 네.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예.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방 쪽에서든 혹은 수도권에서든 한 채 이상을 마련할 때 수요자가 체감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지방 쪽에서 경기 활성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울 수도권에 그 1,000만 가구가 와서 소비를 해달라 이런 표현들을 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지점은 지방 쪽에서의 주택 수요의 상당 부분도 서울 수도권에 자금력 있는 수요가 넘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서로 다른 것처럼 보시는데 지금 이제 최근 한 5년 사이를 돌아보시면 뭐 별장을 사겠다 혹은 세컨드 주택을 사겠다 하는 얘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서울 수도권 수요가 지방 쪽으로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장 쪽에서 더군다나 주택수 제한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의 규제를 염려해서 더더욱 지방 쪽에서 움직이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예. 지금 리서치랩장님께서는 이제 지방 쪽으로 어떤 투자 수요가 이렇게 좀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조심스러운 반응이신 것 같은데. 투자 수요는 물론 기존의 실수요까지 서울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화가 되고 있어서 지금의 풍선 효과는 서울 인근 혹은 서울 인접 지역 경기 인천까지의 풍선 효과를 얘기는 할 수 있으나 네. 지방 지역은 규제 지역에서 빠졌으니까 이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갈 거다 하기에는 주택수에 대한 세금 규제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강력하게 이제 내놓지 않습니까? 역대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계속 내놨어요. 근데 과연 이 지난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거든요. 근데 이제 또 강력한 이제 부동산 정책이 나왔단 말이죠. 혹시 이 정부 실패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리서치랩장님께서는 어떤 지방의 어떤 풍선 효과 좀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예, 뭐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영향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어떤 심리 상태의 변화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역에서 서울에 이제 집을 못 사니까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도 네. 있고 또 혹은
서울에 있는 분들이 지역으로 수요가 옮기지 않고 그냥 시장 자체에 눌리고 규제만 된다면 지역도 그 분위기 그대로 따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반 침체로 갈 수 있는 분도 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인접한 어떤 지역에서는 대안이 됩니다. 서울의 집과 그 인접한 지역의 집이 대안이 되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 네. 제한적이고 네. 지역에서는 오히려 동반 침체를 우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풍선 효과가 나타날 때 상황을 좀 보면 그래도 지역은 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안 되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좀 먹었다면 지금은 이쪽이 안 되면 이쪽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침체나 보합세로 계속 갈 것 같은데 한 가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금융에 대한 부분만 지금 정책적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퍼즐을 맞춰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큰 틀에서 본다면 조금 다른 평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부도 그렇고 역대 부동산 정부의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 또는 목적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잖아요. 집값을 일단 안정화를 시켜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도 돕고 여러 뭐 부동산 관련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활성화하겠다라는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대책의 발표 직전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값이 급증했다는 뭐 이제 뉴스도 제가 봤는데 오히려 시장의 과열을 좀 자극하지 않았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어떤 하나의 정책으로 어떤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뭐 우리가 원하는 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이 좀 따르는 법이고요. 또 부작용이 가장 적은 게 좋은 정책이고 또 후속 정책이 나왔을 때 같이 맞물려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책도 그냥 단순히 본다면은 그냥 규제에 대한 금융에 대한 규제, 대출 규제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요. 앞으로 이후에 뭐 공급 대책이라든지 혹은 뭐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의 정책이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의 어떤 방향성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은 이제 규제를 했으니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오는 게 부동산 시장의 네. 불안정이거든요. 그래서 공급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히신 내용이 그 가운데 하나가 공급 확대하겠다. 이 뭐 3기 신도시 공급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후속 대책이 이제 나올 텐데 그 리서치 랩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공급 대책, 그다음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금의 어떤 그런 그 정책, 이걸로 과연 부동산 안정, 집값 안정의 어떤 실효성 담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간단한 세금부터 논의하고 공급 얘기하겠습니다. 세금 부분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취득세, 양도세 그리고 보유세와 관련된 부분을 다 강화했습니다. 다주택자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일부 각주를 건드렸을 뿐이지 일부 유예하거나 네. 그러면서 취득세는 이제 규제 지역에서 빠지면서 2주택까지 중과세가 안 되고 있을 뿐이지 네. 지금 규제 지역인 이제 강남 3구 이런 지역들은 2주택부터 중과세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도 3주택부터 중과세가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법이 개정된 건 없습니다. 네. 한마디로 세금은 지금 시점 이재명 정부에서 유예 조치된 조치들을 끝내거나 혹은 규제 지역을 묶으면 바로 중과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유세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그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췄거든요. 그걸 높이면 그냥 중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산세도 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것들을 속도 조절한다는 미명하에 윤석열 정부에서 좀 끌어내렸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다시 원래 속도로 가겠다 하면 바로 중과세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은 건드리지 않으면 중과세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지금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의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세금을 통해서 집값 조절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좀 모호합니다. 세금을 안 건드리면 중과세가 될 테고 세금을 개편해야 중과세를 좀
완화시킬 텐데 그래서 거래세와 이 보유세 사이에서의 밸런스가 지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필요한데 일단 627 대책에서 규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세금도 중과 관점에 좀 더 무게를 지금 둬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럼 공급 얘기를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때 200만 호에서 250만 호 사이에 공급 계획을 이미 세웠습니다.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이 된 네.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오면서 그럼 윤석열 정부도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270만 호 플러스 알파 계획을 세웠죠. 근데 중요한 지점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된 원인이 시장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급증하고 예.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고 안전 문제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을 공급 대책은 이 이슈에서 똑같이 같이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270만 호 플러스 알파 계획에서 우리가 3기 신도시 이런 부분들 용적률 상향해서 상향하는 부분들을 해도 300만 호 공급 계획이 나오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270만 호 플러스 알파 계획을 기존의 1기 신도시 정비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도의 공급 대책 외에 어떤 혁신적인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사전 청약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사전 청약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제도였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도입할지는 좀 의문이다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예. 계속해서 어떤 그 후속 대책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서용원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지역의 어떤 시장 상황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주셔도 좋고 이 이후에 어떤 대책이랄까요? 좀 뭐 필요하다든지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랩장님 말씀하셨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더라도 현장에서 보면요. 네. 어떠한 규제를 하더라도 공급이 뒤따르지 않는 정책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네. 이미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도 어떤 공급 정책을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효과는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규제 내에서 공급이 뒤따르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그 변이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지금 지방과 수도권과 지방을 똑같은 잣대로 보면 매우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소득순의 편차도 있는 부분이고 부동산 가격에도 문제가 있고 DSR이라든지 이런 영향력에도 서울하고 똑같이 되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잣대로 보면 오히려 지방은 그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더 박탈감이 더 네.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에 바라고 있는 부분은 지방과 어떤 수도권과 똑같은 잣대로 볼 게 아니라 그거기에 맞는 어떤 그 잣대를 좀 틀리게 봐야 된다. 그 차별화를 좀 줘야 된다라는 거 저는 그런 시너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우리 랩장도 말씀했지만 그 거래세만큼은 저는 완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강화가 아니라 완화를 해줘야 된다. 오히려 거래세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전 주요 요인이 된다고 말해요. 쉽게 해서 4.6%를 계산해 보면 10억짜리가 10번이 거래되면 15억이 원가예요. 그러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죠. 거래세가. 그래서 오히려 거래세는 저는 낮춰야 된다. 오히려 보유세나 뭐 양도세는 좋다 이거죠. 어떤 차이가 남지. 그렇지만 거래세만큼은 실질적인 소유자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게끔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급 확대와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금융 완화를 통해서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정책, 시너지 효과를 줘야만이 부동산 정책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조금 예, 첨언을 말씀 좀 해도 해주세요. 예. 세금 쪽에서의 거래세는 사실 양도세를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취득세와 양도세 부분 그리고 보유세 부분 크게 이 두 줄기로 볼 수 있는데 거래세를 낮춰야 그래서 들어가는 부분 취득세, 나가는 부분 양도세 부분을 같이 낮춰줘야 보유세를 강화해서 사실은 주택을 비싼 걸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강화돼서 이제 퇴로를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시장에 매물이 돼서 실제 신축으로 짓는 공급량보다 그렇게 퇴로가 열린 데서 다주택자 물건 혹은 1주택자 물건이 나와서 공급되는 게 더 공급 효과는 더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면 네. 세금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양도세 문제 같은 경우에도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77%예요. 2년 미만 66%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1억이 남으면 7,700만 원이 세금이에요. 그리고 2,300만 원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예.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비용 처리가 또 안 돼요. 네. 그러면 현장에서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서 지금 어려움을 네. 겪고 있고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차라리 아예 이거를 뭐 거래를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양도세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일부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인데 총량제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개인이 예를 들어서 10억까지든 5억까지는 누구든지 비과세를 받지만 그 이상의 어떤 차익이 나오면 양도세를 좀 부과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딱 들리는 얘기가 이 공급이 확대되는 정책이 뒤따라야 된다 이제 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저출생 고령화 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역 소멸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의 공급 확대 정책은 진짜 그야말로 촘촘하게 좀 수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지금 다양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각종 정책이 과연 그럼 지역 우리 부동산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지역 대전, 세종, 충남 봤을 때 이러한 어떤 그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랄까요? 뭐 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흐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뭐 보시는 바가 좀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 가격 하락, 뭐 침체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텐데 물론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전에 잠시 좀 상승세도 좀 보였습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본다면 지금 6.27 대책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 좀 타겟팅이 좀 돼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이 양극화니까 서울 쪽에 어떤 지금 상황을 잡기 위해서 정책을 내놨다라고 한다면 지역은 오히려 이제 반대 개념이죠. 그럼 부양책을 조금 내놔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같은 금융 규제라도 이쪽은 규제를 해야 될 것이고 이쪽은 금융 완화를 좀 시켜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미분양,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래가 이제 줄은 거 매수 심리가 위축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올린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 길을 좀 넓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저는 지금 스트레스 DSR 10여까지 유예가 됐지만. 지역에서는 뭐 일정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DSR을 조금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조금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떤 수도권의 전략하고 지역을 이렇게 그 아우르는 전략하고 약간 좀 다르게 좀 적용해도 괜찮지 않느냐? 네, 이런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화 전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우리 리서치랩장님께 그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대전의 경우 23주 부동산 가격이 이제 연속 하락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있었고 그 세종의 경우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그 청와대 복귀, 그 다음에 해수부 이전, 여러 가지 세종 우리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인 세종시 여러 가지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 어떻게 분석이 되세요? 네, 뭐 조금 정정을 하자면 해수부는 부산. 네, 부산 쪽이고요. 이전이죠. 예. 네. 그래서 국회랑 청와대에 대한 이전 계획이었고요. 네, 청와대라 하면 대통령실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공약사항에 있고 네. 그때 당시에 대통령 후보들 여러분이 다 공통적으로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하겠다 네, 한 그렇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과거에 이제 뭐 한 해 동안 뭐 50%, 60% 급등했던 건 사실은 정상이 아니었고요. 네. 그게 이제 최근 한 2, 3년 사이에 한 20, 30% 조정을 받으면서 과거에 그 거품이 꼈던 부분들은 상당 부분 덜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행정 수도가 완성이 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생겼고요. 다만 이 부분들은 공약사항에서 당장 임기 1년 내에 하겠다라고 명시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너무 앞서갔다라는 평가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정부의 임기 5년 사이에서는 세종시가 완성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 거죠. 대통령실 이전, 뭐 국회 이전 이런 계획들까지 포함해서. 네.
그 와중에는 서울 세종 그 고속도로도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세종시는 계속 주목을 받을 여지가 있고 서울 수도권 쪽에 지금 수요들이 굉장히 뾰족합니다. 한마디로 전국구 수요가 쏠려 있는 부분들인데 이른바 이 부분들이 똘똘한 집 한 채 현상을 강화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지점은 그러면 서울 수도권만큼 똘똘한 지역에 추가적으로 해당 사항이 있는 지역은 어디냐? 그러면 세종시가 첫 번째고요. 네. 세종시 인접 지역인 대전까지도 포함이 된다. 혹은 경기권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충청권까지도 이 부분들에 대한 수혜 지역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서 지방 쪽에서의 지금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대 사항은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서도 빼줘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활성화를 위해서. 근데 중요한 지점은 금리적인 우대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용원 회장님께는 지금 직접 이제 실무를 이제 하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실수요자와 우리 중개업계 현장 반응을 비롯해서 그 심리적 분위기가 좀 어떻게 체감이 좀 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이번에 이제 6.27 정책에 대해서는 뭐 표면적으로 아직 그렇게 드러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서울은 뭐 지금 그렇게 지금 열기만큼이나 좀 덥다고 하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가 어떤 급매물이라든지 분양권 위주로 좀 거래가 좀 늘어났어요. 그리고 어떤 정상적인 거래보다는 좀 급매물 위주, 좀 이런 물건들이 좀 됐고 세종은 아까 랩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정책 발언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떤 뭐 실망과 또 희망이 반복되는 이런 그 출렁이는 이런 현상이 계속 있었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보합세에서 어떤 양극화가 또 오히려 대전보다도 더 좀 심하게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천안, 아산 지역 일부 지역에서는 약간의 가격이 또 상승하는가 반면에 나머지 그 유곽 지역에서는 양극화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대전 지역에서는 외부에서의 어떤 그 매수세가 유입되는 건 전혀 없는 것 같고 네. 오히려 대전에서 서울로 원정 투자를 하는 쪽이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DSR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방과 수도권과의 어떤 그 잣대를 똑같은 잣대로 되면 안 된다. 뭔가 분명한 어떤 그 차별화를 좀 줘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서울에서 이번에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심리는 실제로 많이 지금 위축이 되고 있어요. 네. 매수자들도 정말 이 서울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보면 지방에도 이 영향이 바로 오지 않겠냐라는 심리적 위축은 분명히 지금 있고 있습니다. 그 지금 회장님께서 그 양극화 말씀을 이제 해주셨잖아요. 네. 그 충청권 내부에서의 격차는 물론 수도권과의 양극화는 이제 심화되고 있는 양상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 양극화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랄까요? 이어서 좀 회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양극화 현상은 뭐 매우 뚜렷하게 나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어떤 그 규제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의 지금 미분양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네. 거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SR이랄지 이런 규제에 대해서도 지방과 수도권과의 분명한 어떤 차이점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똑같은 잣대로 되면 오히려 지방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더 지금 경기 침체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경기이기 때문에 어떤 환자를 취급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 병명에 따라서 그 환자에 따라서 다 처방이 다른데 그렇죠. 네.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보면 지방과 수도권이 똑같은 정책으로 똑같은 된다고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정책에 있어 좀 세밀하고 좀 정교함이 좀 있어서 좀 차별화가 분명히 좀 돼야 된다 이번 정책에서는. 그리고 아마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어떤 차별화 정책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또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효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역 간의 부동산 양극화, 수도권과 지역의 어떤 부동산 양극화 해소 방안 좀 어떤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어떤 정책,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일시적인 처방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인구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렇게 다 수도권 집중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행정 수도도 만들고 네. 지역에 대한 뭐 기업 도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만들어 가지고 많은 노력을 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되는 건 결국 인구는 다 서울로 몰리고 또 산업은 계속 서울 주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본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수도권 집중화라는 부분은 부동산으로만은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봐야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어쨌든 산업 그리고 중요한 건 일자리겠죠. 일자리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할 수 있는 좀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떤 하나의 어떤 단기 처방이라든지 하나의 정책 갖고는 뭐 이런 그 수도권 집중화 이건 좀 어려워 보인다. 좀 다양하게 정책을 좀 이렇게 펼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좀 예, 드릴 수 리서치 랩장님도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소 방안이 좀 있을까요? 예. 일단 그런 겁니다. 우리가 수요가 한쪽에 쏠려 있는 와중에 사실은 그 지역에 100층을 지어도 200층을 지어도 공급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2천만 가구가 지금 서울 혹은 수도권 일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공급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수요 억제 수단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네. 최근 한 달 사이에 제가 이제 언론 쪽에 인터뷰하면서 수요 억제보다는 수요 분산을 노려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은 그겁니다. 너무 수요가 한쪽에 쏠려 있는 와중에는 어떤 공급 대책도 그 시장에서 먹히질 않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러면 수요 분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설명드린 금융적인 정책이 하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출에서 우대를 해주는 거죠. 한도에서의 우대, 금리에서의 우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충청권에 왔을 때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더라. 네. 혹은 DSR 대출 규제에서는 좀 빠지더라라는 게 있어야 수도권 수요가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택은 좀 저렴하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세금입니다. 네. 지금의 똘똘한 집 한 채가 발생한 원인이 세금 중과에 있는 거거든요. 다주택자 중과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강남권의 한 개의 주택에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100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중과를 하면 되는 거고요. 지방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합쳐도 10억 원이 채 안 된다면 그건 중과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 관점이 안 되면 사실은 지금의 그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더 이상 해소가 좀 요원한 상황인데 대출 규제가 들어오면서 초똘똘한 집 한 채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동산을 주제로 해서 얘기를 나누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럼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고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되고 있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이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그럼 과연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참 명확한 답이 나오지가 잘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부동산 실수요층을 위한 뭐 대책이랄까요? 아니면은 우리 부동산 내 집 마련이 당장 급한 우리 서민들께서는 어떻게 좀 대체를 해주셔야 좀 현명할까요? 네, 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네. 또 가장 많은 대답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정책의 흐름을 조금 보셔야 된다. 그런 숙제가 조금 있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셨다시피 어떤 규제라든지 뭐 투기 방지 이런 거에 노력을 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실수요자들은 반대급부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야 어떤 실수요자들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특히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서울 수도권은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역은 최근 몇 년 동안 가격이 조금 조정을 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실수요자들이 장기적인 주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지금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정부에서 막으려고 하는 거는 투기, 뭐 갭 투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방점을 찍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을 펼치다 보니 약간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지금 뭐 생애 최초 담보 비율을 또 LTV를 또 80에서 70으로 내렸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간다로 이해를 해야지 조금 이제 이후의 후속 조치에서는 이런 부분들에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윤지혜 그 리서치 랩장님께서는 이 실수요자를 위한 뭐 대책 또는 뭐 어떤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긴 합니다만 고정적으로 바뀌지 않는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트렌드였습니다. 오늘 받는 분양가가 가장 싸다. 였죠. 왜냐하면 네. 공사비 급증에 의해서 분양가는 정말 폭증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이 있었다면 올해는 사실은 작년 9월, 10월부터 이미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트렌드는 이겁니다. 지금 받는 대출이 가장 많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우리가 627 대책에 의해서 6억 원이라는 한도가 줄었고 정책 대출에서도 원래 이제 물론 수도권 기준이긴 하지만 2억 5천에서 5억 원까지 해주던 걸 이제는 2억 원에서 4억 원까지만 해줍니다. 그럼 정책 대출조차도 줄였잖아요. 근데 또 다른 억제책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수요자는 되네요.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용 가능한 자원 그리고 대출할 수 있는 한도 수준에서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첫 번째 집, 실수요자는 아무래도 무주택자에서 1주택이 되시는 분들을 관점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의사결정을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게 지금은 유리한 국면이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시행했습니다만 한도가 줄어드는 폭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지점은 무주택 서민 관점에서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의사결정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 1,000만 원, 2,000만 원 때문에. 그러니까 대출 한도가 그래도 서민 대출에서는 여력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정부 대출에서 보금자리론에서 반공제를 했습니다. 반공제를 해서 3,000만 원씩 빼서 대출을 안 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에 지금 덧대진 겁니다. 627 대책이. 덧대졌으니까 한도는 더 줄은 거죠. 그런 와중에 그러면 하반기 혹은 내년이 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날까요? 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용 가능한 자산 내에서 합리적으로 빠르게 판단하는 게 특히 무주택자라면 그게 더 유리한 국면이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용원 대전시의회 회장님께서는 이 부동산 실수요청을 위한 조언 또는 앞으로의 뭐 대책 어떤 식으로 좀 정책의 흐름이 이어져야 좋을지.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고객들하고 이제 대면할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은 보면은 어떤 청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이제 미리 사전에 어떤 그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먼저 그 부분에서 장단점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어떤 본인의 어떤 자산이랄지 기간이랄지 이런 거를 면밀하게 좀 계산을 해서 먼저 그 부분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한 5, 6년 정도의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가려면 유명한 지역의 저가의 물건을 좀 미리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기존에 있는 어떤 주택을 지금 그 분양권을 매수를 한다든지 이럴 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올 내년이 어떻게 보면 적기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올 내년에 지금 대전의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충분히 받쳐주고 있고 또 잔금을 제때 지금 치르지 못하는 이런 그 고객들이 있어서 그런 물건들이 급매물로 나오는 물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옥석을 좀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기존의 주택을 이제 청약을 그러면 이제 또 노려야 될 부분들은 요즘 대전에도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을 했지만 지방과 수도권 간의 어떤 양극화가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양극화가 어떻게 보면 또 세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금 구입하고 있는 분들이 단순하게 어떤 그냥 거주의 목적보다는 거주 플러스 뭐가 보냐면 투자를 보거든요. 다 가격이 자기가 산 부분들이 상승하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본인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트렌드로 같이 맞춰 따라가는 게 좋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무리한 대출보다는 자기 형편에 맞는. 그래서 한 번에 8억, 9억짜리를 구입하기보다는 단계로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늦었다고 할 때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혼란한 시기가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적기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공사 원가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한 번 올라간 공사 원가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지금까지 다 입증이 된 부분이기 예.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올해에서 내년까지가 대전에 있는 실소유자라면 적기일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양하게 이제 부동산 정책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세 분께 짧게 키워드 중심으로 그러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30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일단 지금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 나왔고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 나올 거고 아마 순차적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거기다 추가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시장은 지역에서 제일 잘 알거든요. 네. 그러면 지방 정부에도 일정 수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네. 확대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지혜 그 부동산 알 114 리서치 랩장님께서는 어떤 조언을 좀 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가격이 뜨거워지면 항상 정부 차원의 비판 대상을 좀 찾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전체 거래량에서 1%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찾습니다. 외지인. 이른바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에 가서 집을 사면 나쁜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에서 꼭 비판 대상을 찾는 문제. 그리고 전세를 낀 매매가 무조건 나쁘냐? 또 그런 부분들이 아닌 게 현장에 가시면 전세 계약을 승계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또 평가하기 어렵고 다주택자는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 또 이런 이제 양분해서 보는 논리들은 새 정부에서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용원 대전시의회 회장님께서도 지역에 필요한 주택정책 방향이랄까요? 핵심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 정부의 어떤 실소유자 중심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는 저는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이거는 부동산 정책은 어떤 기술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와 시장의 신뢰에서 기반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정부의 정책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밀성이라든지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제가 토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방과 수도권과 똑같은 잣대가 아니라 차별화된 지역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단기적 규제를 넘어서 실수요자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해법,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함께한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